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금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정부가 고물가에 따른 서민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인당 소득세를 연간 최대 80만 원가량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줄어들고 기업의 법인세 최고 세율도 3%포인트 인하됩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금리 인상은 11년 만에 처음으로 애초 0.25%포인트 올릴 것을 예고했지만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인상폭을 늘렸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정회와 재개를 반복했던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사협상이 잠시 뒤 다시 시작됩니다. 노조의 민영사상 책임과 파업조합원 고용 승계 문제 등으로 협상은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전보다 1.8배 많은 6만 6천여 명으로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7만 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로 알려진 새로운 변이에 감염된 환자가 또 확인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증상은 경미해 격리 상태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일본의 신규 확진자는 18만 명을 넘어서며 이틀 연속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최근 민생 경제 어려움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의 영향이라고 비판하자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원구성 막판 담판에 나섭니다.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사고 차량을 부실하게 수리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트렁크를 교환했다는데 흠집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도장칠도 몇 달 만에 벗겨졌는데 테슬라 측은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에 이어서 남부 도시에도 무차별 포격을 가하면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은 바이든 행정부에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조의 파업이 51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자정을 넘긴 마라톤 협상에도 노사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양측은 오늘 오전 6시 다시 협상을 벌일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노사 협상이 어제는 결국 불발됐는데 오늘 이른 아침에 재개될 예정이라고 하죠? 네, 노사 양측은 오늘 새벽 6시 협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앞서 양측은 어제 오전 10시 협상을 시작했다가 오늘 새벽 1시쯤까지 정회와 재개를 반복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민형사상 책임과 파업기간 협력업체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조합원의 고용 승계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습니다. 앞서 노조는 임금 인상에 대해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양보했는데도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사측은 협력업체가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 완강한 태도를 보인다면서도 절충점을 찾아보겠다는 상황이었습니다.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지만 충분한 대화와 일정 수준의 양보를 통해 신뢰관계를 쌓았다는 노조 관계자의 설명으로 미뤄볼 때 양측이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가운데 협력업체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지는 오늘로 51일째, 선박 건조장을 점거한 지는 31일째입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노조와 노조 사이 갈등도 격화할 상황인데요. 정규직 노조인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금속노조 탈퇴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어제 오후 대우조선해양 정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일부 정규직 노동자를 부추겨 금속노조 탈퇴를 선동하고 또 공권력 투입을 위한 명분을 쌓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노사 양측이 오늘 안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파업 사태에 대해 빨리 불법 행위를 풀고 정상화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사태를 향후 다양한 개혁을 앞두고 사회 질서와 원칙을 바로 세우는 터닝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여당 역시 불법 행위 엄단을 내세웠지만 야당은 물리력 행사를 위한 명분을 쌓는 거냐며 대통령과 여당이 협박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이 50일째 접어든 날 출근길 사흘 연속 관련 질문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빨리 불법 행위를 풀고 정상화시키는 게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일단 사태 해결이 최우선이란 분위기 속에 8월 첫 주로 예상했던 휴가 일정도 유동적입니다. 대통령 별장 청해대가 있는 휴양지 저도는 거제시로 파업이 한창인 옥포조선소와 차로 20분 거리입니다. 대통령은 지금 대우조선 해양 문제도 있고 또 챙겨야 될 현안들이 많아서 아직 여름 휴가를 생각할 여유는 없습니다. 다만 봉합이 시급하다고 해서 정부가 대우조선 대주주인 산업은행 등을 통해 개입하거나 중재안을 마련할 뜻은 없어 보입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 인식입니다. 향후 노동연금 교육개혁을 앞두고 이번 사태를 터닝포인트로 질서와 원칙을 천명하겠다는 속내도 엿보입니다. 여당 또한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강성노조의 불법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강성노조의 불법 행위를 엄단해야 합니다. 불법과 폭력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바로 공정과 상식의 회복입니다. 반면 야당은 물리력 행사를 위한 명분을 쌓는 거냐며 대통령과 여당이 협박하듯 해선 안 된다는 말로 극명한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노사가 협상하고 있는데 왜 자꾸 협박하는 말씀들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불법적 상황을 빨리 해소해 주려고 하는 것이 그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정치권의 노력 그 역할 아닐까.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도 노사 간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대통령실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의 틀을 일부 바꾸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직장인들은 연봉에 따라 세금을 최대 80만 원 정도 덜 내게 됩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권남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행 소득세의 과세표준 기준은 지난 2008년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당시 연봉 3천만 원을 받던 회사원이 물가 상승률만큼만 급여가 올랐다면 지난해엔 3,900만 원 정도를 받았겠지만 그 사이 소득세 부담은 2배나 뛰었습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고려 없이 15년 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다 보니 이른바 소리 없는 증세가 이뤄진 겁니다. 만만한 게 유리지갑 직장인이냐는 비판에도 변함없던 정부가 기록적인 고물가에 결국 소득세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세율은 그대로 뒀지만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일부 높였습니다. 전엔 과세표준 1,200만 원까지 6% 세금을 매겼지만 이를 1,400만 원까지로 늘리는 등 하위 2개의 구간을 올려서 세금을 깎아준 겁니다. 이러면 누진세 체계에 따라 실제 소득세를 내는 노동자 대부분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급여에 따라 최대 54만 원까지 세금이 줄어들 수 있는데 다만 연봉 1억 2천만 원을 넘는 고연봉자는 공제 한도를 줄였습니다. 여기에 회사에서 받는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20만 원으로 2배 늘어납니다. 이러한 소득세 개편을 통해 1인당 최대 80만 원 수준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금 혜택을 받는 연금저축 납입 한도는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또 전통시장 등으로 100만 원씩 나뉜 신용카드 추가 공제 한도를 모두 합치고 영화 관람비도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합하게 되면 전통시장이 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200만 원을 쓰더라도 100만 원은 공제를 못 받는데 그것까지 다 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 기준을 높여 혜택받는 가구를 늘리고 최대 지급액은 10% 정도 많아집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다주택자에게 적용돼 온 종합부동산세 중과제도가 폐지되고 세율도 낮아집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주택 보유수에 따른 차등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은 크게 떨어지고 세율은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 함께 적용되는 단일 세율이 도입됩니다. 또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이 1세대 1주택자는 11억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에서 9억 원으로 각각 상향됩니다. 다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50%로 낮아집니다. 유럽중앙은행이 0%이던 기준금리를 0.5%로 0.5%포인트 전격 인상했습니다. 당초 0.25%포인트 인상을 예고했지만 더 가팔라진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인상폭을 늘렸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현지 시각 21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에서 0.5%로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2011년 7월 이후 11년 만의 인상으로 6년여째 이어져 온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8년간 마이너스였던 수신금리는 0%로 한계대출금리는 0.75%로 모두 0.5%포인트씩 인상했습니다. 당초 0.25%포인트 인상을 예고했지만 회의 결과 그 2배인 0.5%포인트 빅스텝이 결정됐습니다. 더 가팔라진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The Governing Council judged that it is appropriate to take a larger first step on its policy rate normalization path than signaled at its previous meeting.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8.6% 올랐습니다. 1997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고치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은 다음 통화정책회의에서도 추가적 금리 정상화가 적절한 행보일 것이라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다만 인상폭은 유동적입니다. 물가 등 데이터에 기반해 정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에너지와 식량 가격 상승 등으로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전망이 어둡지만 당장 올해나 내년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한 가운데 어제 전국에서 6만 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66,491명으로 전날 같은 시간대 집계치보다 2,230명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시간대 기준 일주일 전인 지난 14일보다는 1.79배, 2주일 전인 7일보다는 3.57배로 각각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환자가 급증하자 정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4차 접종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50대도 40대와 비교하면 코로나19 치명률이 4배에 달한다며 개량 백신을 기다리기보단 지금 4차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형은 기자입니다. 전파력 빠른 BA.5 변이 확산으로 환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백신 접종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기존 변이보다 중증도가 더 큰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확진 규모가 커지면 시차를 두고 위중증 사망도 증가하는 패턴을 고려한 겁니다. 신규 변이 특성으로 확진자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50대의 경우는 기저질환자가 많고 미진단 기저질환자도 많으므로 4차 접종을 적극 권고드립니다. 60살 이상 고령층은 물론 50대도 코로나19에 취약하다며 4차 접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누적 치명률을 보면 40대는 0.01%에 그쳤지만 50대는 0.04%로 4배에 달합니다. 중증도 역시 50대가 40대보다 3배 가까이 높아 재유행에 따른 위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4차 접종으로 감염 자체를 막을 수는 없더라도 중증 사망 예방 효과가 3차 접종군보다 50% 넘게 큰 데다 장기간 그 효과가 유지되는 만큼 이득이 크다는 게 정부 평가입니다. 미국 CDC가 발표한 50세 이상의 백신 접종력에 따른 코로나19 사망률 분석 결과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4차 접종군의 사망률이 3차 접종군 사망률 대비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이의 효과적인 개량 백신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기존 백신으로 지금 4차 접종을 하는 게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 있는 개량 백신은 8, 9월쯤 나올 예정인데 정부는 제약사와 협의해 도입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팍스로비드 등 현재 사용 중인 코로나19 치료제가 BA.5 등 최근 유행하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주사제 베클루리주 등 국내에서 사용 중인 세계 코로나19 치료제의 오미크론 세부 변이에 대한 효능을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평가 결과 이들 세 개 치료제 모두 기존 델타 변이주와 비교해서 BA4, BA5 등 4종의 오미크론 세부 변이에서도 바이러스 증식 억제 효능과 항바이러스 효능이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진무를 보고 있는 자신의 사진과 함께 잘 지내고 있다는 메시지를 직접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나는 잘 지내고 있고 여러분의 염려에 감사하다며 코로나 확진으로 취소된 행사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복의 노타이 차림으로 책상에 앉아서 웃는 얼굴로 펜을 들고 업무를 보는 사진도 함께 게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펜실베이니아 스크랜턴을 방문해서 총기 안전 추가 법안과 관련한 연설을 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취소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가벼운 코로나 증상을 보이고 있다며 백악관에서 격리 상태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전국 코로나 신규 감염자 수가 18만 명을 넘어서 하루 만에 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폭발적인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가운데 기대를 모은 일본 국내산 코로나 치료제는 사용 승인이 다시 보류됐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신규 감염자 18만 명, 불과 하루 만에 3만 명 더 늘면서 일본 내 코로나 신규 감염자 수는 다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처음으로 3만 명을 넘어선 도쿄 등 전국 각지에서 역대 가장 많은 감염자가 속출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말 그대로 비상입니다. 인구가 집중된 도쿄는 발열 증세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이어지고 있고 전용病상도 이미 절반 가까이 찼습니다. 감염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新規の陽性者のうち6割は30代以下の方でございます。ただこの世代の約半数以上の方はまだ3回目の接種をされておられません。 일본 정부는 백신과 검사를 강화하고 환기 등 기본 방역 대책을 강조하는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전염력이 강한 BA.5가 주류로 바뀌고 있지만 코로나 규제는 최대한 피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일상 회복의 열쇠로 기대를 모은 일본의 첫 국산 치료제는 지난달 심사에 이어 다시 사용 승인이 보류됐습니다. 후생노동성 전문가들은 유효성을 입증할 데이터가 불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른 치료제를 확보해뒀다고 강조했습니다. 新規感染者数の急速な増加の継続も懸念される中で、すでに2種類の経口薬300万人分以上が医療現場に供給可能となっているほか、 BA.5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가운데 규제 없는 방역 대책의 효과 역시 앞으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지난 19일 부임지인 중국에 도착한 정재호 신임 주중대사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텐진에서 격리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주중대사관은 정 대사가 19일 텐진공항에 도착한 뒤 베이징 관저로 이동해 격리할 예정이었지만 항공편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계획이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사는 텐진에서 열흘간 격리한 뒤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베이징으로 이동해 정상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 정책과제를 강조하며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무능함을 남 탓으로 돌리지 말라며 반발했습니다. 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권성동 직무대행은 집권 여당의 책임자로서
당 내용 사퇴와 국회 원구성 지연에 무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전 정권의 실정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최저임금과 부동산 대책, 국가 채무, 탈원전 정책 등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민생 고통의 주범이라고 화살을 돌렸습니다.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인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 고통의 주범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고위직 공무원들의 사퇴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이 다른 분들이 왜 공공기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이 16번, 민주당이 12번 등장할 만큼 연설의 상당 부분을 전 정권 비판에 할애했습니다. 권대행은 이어 위기를 타개할 방법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과 연금 개혁, 법인세와 상속세 부담 완화 등을 꺼내들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저금리 대출 전환과 유류세 인하도 약속했습니다. 연설이 끝난 뒤 더불어민주당은 무능을 남 탓으로 돌리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이 집권 여당에 바라는 것은 지적이 아니라 정책 성과라고 꼬집었습니다. 전 정부와 민주당 탓만 할 게 아니라 집권 여당으로서 또 정부로서 새로운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국민이 진정 바라는 바다, 이것을 새겨듣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랬는데, 완화에 방점이 찍힌 여당의 규제개혁 기조에 대해서도 마구잡이로 이를 푼다고 경제가 살아나고 민생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규제는 말 그대로 불합리하면 개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획일적으로 모든 규제를 다 폐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기본을 모르는 것입니다. 정의당도 전 정부 탓만 할 거면 정권 교체는 왜 했느냐며 여당의 책임부터 다하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부터는 사흘에 걸쳐 국회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권이 바뀐 뒤 처음 진행되는 만큼 최근 경제 여건과 전국 현안을 놓고 여야의 뜨거운 책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의 국내 공식 서비스 센터가 사고 차량을 부실하게 수리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트렁크를 교환했다는데 흠집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도장칠도 몇 달 만에 벗겨진 건데 테슬라 측은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제보는 Y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슬라 모델 3 차주 A씨는 지난해 교통사고를 당한 뒤 경기 용인시에 있는 공식 서비스 센터에 차 수리를 맡겼습니다. 차량 상태를 본 담당자는 A씨에게 범퍼 수리와 트렁크 교환을 권했습니다. 트렁크는 크랙이 일부 생겼으니 교환을 해야 될 것 같다. 약 일주일 뒤에 입고를 시켜라. 그리고 일주일 만에 차량을 돌려받은 A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트렁크를 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교환했다던 트렁크에 예전 흠집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에 서비스 센터에 이유를 물었더니 트렁크는 교체했으나 광택 작업이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교환 작업 진행했는데 이제 그 부분 이제 뭐 광택 부분이 이제 누락될 것 같으니까 저희가 하긴 하고 그 부분 다시 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후 다른 기관에서 받은 자동차 성능 검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트렁크를 교환한 게 아니라 단순 탈부착만 한 것 같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검사기관 관계자는 트렁크 탈착과 교체는 다르다면서 교체로 표시하면 차량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두 작업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리 4달 뒤에는 차 범퍼 도장까지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잡아당겨도 칠이 쭉쭉 떨어져 나갈 정도입니다.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도 신고했지만 테슬라 측에서 CCTV 제공을 거부해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테슬라 측은 이미 소비자원을 통해 해명을 마쳤다며 추가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짤막하게 답했습니다. 테슬라 AS가 문제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테슬라는 서비스 센터 수가 전국 통틀어 8곳에 불과해 다른 외제차 업체보다 훨씬 적은 수준입니다. 이렇다 보니 정작 수리를 맡겨도 실제 수리 받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테슬라 차량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고객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테슬라 같은 데는 국내의 어떤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다른 제작사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소비자 중심으로 바꿔주는 데서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여기에 더해 글로벌 제조업체의 나몰라라식 횡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소비자 보호 법안을 강화하고 집단 소송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올해 개장한 어린이 테마파크죠. 춘천 레고랜드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롤러코스터에 이어 이번엔 전망대가 수십 미터 공중에 멈춰 섰는데요. 감독기관은 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만들어진 어린이 테마파크 레고랜드. 또다시 놀이기구가 멈춰 섰습니다. 공중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상황.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가사다리 소방차가 오고 나서야 구조가 이뤄집니다. 안전모를 쓰고 2명씩 차례로 내려오는 아이들. 직원 2명과 어린이 이용객 등 19명이 2시간 반 넘게 공중에서 불안에 떨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에 계속 멈춰있고 119 그다음부터는 저희도 그냥 한참 기다리기만 했죠. 이렇게 오래 걸리고 위에 있은 분들이 많이 좀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가 난 건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각.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를 상징하는 전망대입니다. 총 42m 높이인데 딱 절반인 21m에서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전망대 인버터 전기장치 에러 등 정기적 문제로 인한 사고로 추정되는 상황. 저희가 저희 자체적인 역량으로 대피를 하기에 지금은 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소방서 필요를 들여서 모든 고객이 대피한 후에 정확한 원인 파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레고랜드는 어린이날인 지난 5월 5일 개장했습니다. 문을 연 지 2달 보름 만에 발생한 놀이기구 멈춤 사고만 벌써 5번. 드래곤 코스터라는 기구가 대표적인데 전기 공급이 끊기며 수차례 작동이 멈췄습니다. 다행히 아직 다친 사람은 없지만 지자체나 레고랜드 자체 점검에서는 사고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 툭하며 멈춰서는 어린이 테마파크 레고랜드. 다음 달 초 대대적인 정부 합동 점검이 예고된 가운데 춘천시는 안전사고 가능성이 발견되면 시설 운영 중단이나 철거 등도 배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가입자의 개인정보, 즉 통신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취득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정보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점은 위헌이라는 게 헌재의 판단입니다. 헌재는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김경률 회계사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통신사를 통해 자기 개인정보를 받아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후 김 회계사뿐 아니라 언론사 기자와 정치, 법조계 등 광범위한 인사들이 공수처의 통신조회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간인 사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통신자료는 이동통신사에 가입된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말하는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검찰과 경찰, 공수처 같은 수사기관이 통신사에게 요청하면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도 통신자료를 받아갈 수 있는 데다 나중에라도 정보 주인에게 취득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이에 시민단체와 통신조회 대상자들은 수사기관의 제한 없는 개인정보 수집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통신자료 수집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후에 대한 어떠한 통제 장치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슷한 헌법소원 4건을 묶어 6년 동안 심리를 이어온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통신자료를 받아간 뒤 정보 주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당사자가 자신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알 길이 없다면 그 정당성을 다툴 수 없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다만 수사기관들이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범죄 수사나 정보 수집 초기 단계에서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즉각적으로 법 효력이 사라지는 위헌 대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동안 공수처뿐 아니라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무분별하게 통신자료를 조회해왔다는 비판이 이어졌던 만큼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수사 관행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정부가 공항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와 안면 식별정보 1억 7천만여 건을 민간 기업에 넘겨 논란이 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와 관련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어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 무단 공유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얼굴 사진과 같은 생체 정보는 정보 주체의 인격권과 밀접한 만큼 이런 정보를 함부로 다루는 것은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객 정보 유출을 막지 못한 여행사 하나투어와 관리 책임자들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투어 김모 전 본부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양벌 규정에 따라 하나투어에게도 같은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관리 책임자가 개인 노트북 바탕화면에 비밀번호를 메모장 형태로 저장했고 외부 인증서 등 보안 장치도 적용하지 않았다며 정보 유출 규모가 커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직 서초구 의원이 대낮에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관악경찰서는 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알려진 현직 서초구 의원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3시쯤 관악구 봉천역 근처에서 앞 차량이 왔다 갔다 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혐오성 발언을 쏟아낸 변호사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는 이달 초 변호사 커뮤니티 로이너스 서버를 압수수색해 이용자를 특정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열린 7회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에서 한국 육상 최초로 은메달을 따낸 우상혁 선수가 어제 귀국했습니다. 우상혁은 국제 경험을 쌓고 2m 40을 뛰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 가장 무거운 메달을 들고 오겠다며 자신감을 보였던 우상혁 선수가 환한 얼굴로 입국장에 들어섭니다. 우상혁은 예선에서는 컨디션이 괜찮았지만 결선에서 100%의 몸은 아니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좋지 않아서 생각보다 좋지 않은 편에서 2m 35를 넘었고 37도 뛰었고 39도 뛰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엄청 큰 수확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선 2m 33 높이에서 2번이나 실패한 뒤 후회 없이 뛰자고 스스로 독려했다며 메달의 최대 고비가 됐던 순간을 회상했습니다. 걸리더라도 내가 원하는 동작, 후회 없는 마인드, 후회 없는 생각들을 가지고 뛰자. 걸리더라도 그렇게 뛰자라고 생각을 항상 먼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서 앞으로 다이아몬드 리그 같은 큰 대회에 꾸준히 나가 경험도 더 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바심 선수 같은 경우는 메이저 대회를 수많이 뛰었고 그냥 다이아몬드 리그도 통산 한 50경기 이상을 뛰었을 거고 저는 아직 한 경기 뛰었고 메이저 대회도 몇 번 안 뛰었기 때문에 높이뛰기의 매력은 관중들의 응원과 발을 넘었을 때의 세리머니라며 자신에게 도전할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며 밝은 에너지를 뽐냈습니다. 복이 많은 것 같아요.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이제 1, 2순위 다툼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지금까지 있었고 그러면서 경험을 그렇게 또 쌓다 보면은 좀 좋은 기록, 2m 40을 원하는 기록 뛸 수 있지 않을까 최종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상혁은 짧은 휴식을 마친 뒤 스위스로 떠나 8월과 9월에 열리는 다이아몬드 리그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KBO는 기술위원회를 열고 2023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 국가대표팀 감독에 KT 이강철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기술위원회는 우선 현역 감독이 대표팀을 이끄는 방안을 협의한 뒤 단기전 특성상 마운드 운영 능력의 중요성을 고려해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술위원회는 이강철 감독이 한국 시리즈 디펜딩 챔피언팀의 감독인 점도 최종 결정 과정에서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집중되던 러시아군의 공세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2도시 하르키우는 물론 동부와 남부 도시에도 러시아의 무차별 포격이 가해지면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캄캄한 밤하늘에서 섬광이 내리꽂히더니 도시가 불바다가 됩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미콜라이우에 러시아군이 대규모 폭격을 가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최소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릎을 꿇은 한 우크라이나 여성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멀쩡하던 남편이 피투성이 주검이 됐습니다. 오전 9시 반 시장 근처 버스 정류장에 떨어진 러시아군의 포탄에 당했습니다. Це геноцид. Це те, що ми кажемо кожного дня. Це не мета військова. Будь-якої військової мети в сьогоднішньому обстрілі не було. 이 공격으로 최소 3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습니다. 하르키우는 전날에도 러시아의 다연장 로켓 공격으로 버스를 기다리던 13살 소년을 포함해 3명이 사망했습니다. 러시아는 침공 초기 하르키우 공략에 실패한 뒤 다른 지역 공략에 집중했지만 최근 한 달간은 거의 매일 하르키우를 포격하고 있습니다. 동부 돈바스에 대한 공격도 이어졌습니다. 도네츠크 지역 바흐무트는 거의 폐허가 됐습니다. 건물은 물론 도로도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같은 도네츠크 지역 크라마토르스크의 한 학교에도 포연이 짙은 안개처럼 깔릴 정도로 러시아군의 포탄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한동안 우크라이나 동부에 집중하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국 곳곳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러시아의 목표가 남부 지역을 장악하는 것으로 변했다면서 서방이 계속 무기를 지원하면 전선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도 남부 헤르손 지역의 수복을 공언하고 있는 만큼 양측의 군사적 충돌이 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При вашем посредничестве мы продвинемся вперед. 어제는 흐리고 비가 내리며 더위가 잠시 쉬어갔지만 오늘은 다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로 예년 수준을 보이겠고요.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산 하나는 챙기셔야겠습니다. 낮까지 강원 영동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이어지겠고요. 저녁까지 전국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로 지역별로 강수 편차가 꽤 크겠고요. 일부 지역은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3도, 대전은 22.7도, 부산은 24.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30도 안팎을 보이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 대전과 광주도 30도, 대구는 32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밤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일요일 새벽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정해와 재개를 반복했던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사 협상이 잠시 뒤 다시 시작됩니다. 노조의 민영사상 책임과 파업조합원 고용 승계 문제 등으로 협상은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물가에 따른 서민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인당 소득세를 연간 최대 80만 원가량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줄어들고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도 3%포인트 인하됩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금리 인상은 11년 만에 처음으로 애초 0.25%포인트 올릴 것을 예고했지만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인상폭을 늘렸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전보다 1.8배 많은 6만 6천여 명으로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7만 명 안팎이 예상됩니다. 가장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로 알려진 새로운 변이에 감염된 환자가 또 확인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증상은 경미해 격리 상태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일본의 신규 확진자는 18만 명을 넘어서며 이틀 연속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30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는 등 다시 무덥겠습니다. 무더위 속에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주말인 내일 저녁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일요일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조의 파업이 51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자정을 넘긴 마라톤 협상에도 노사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사는 어제 오전 10시 협상에 들어가 오늘 새벽 1시쯤까지 정회와 재개를 반복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사 양측은 민영사상의 책임과 파업기간 협력업체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조합원의 고용 승계를 놓고 의견 차이를 완전히 좁히지 못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지만 충분한 대화와 일정 수준 양보를 통해서 신뢰관계를 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측은 잠시 뒤 6시에 협상 테이블에서 다시 만날 예정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는 오랜 기간 유지돼 온 원청과 하청 사이의 고질적인 구조에서 비롯된 겁니다. 법적으로 원청 회사와 하청 노동자들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지만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이번 파업과 같은 사태는 언제든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윤성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은 지난달 초 임금 정상화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하청업체와의 교섭으로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했지만 투쟁을 하고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원청과 산업은행은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 노동자들과 교섭할 의무가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협력사와 하청지와의 교섭은 각 사업장별로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청을 상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교섭을 할 대상도 법적으로 아닌 상황입니다. 이처럼 첨예하게 맞서는 이유는 원청과 하청의 기형적인 구조 때문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는 100여 개, 여기에 속한 노동자만 10,000명이 넘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의미하는 기성금을 지급합니다. 사업장과 장비, 원자재 모두 대우조선해양이 제공하기 때문에 기성금의 90%가 인건비입니다. 하청업체가 사실상 인력 파견 회사인 셈입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대우조선해양에서 일하고 임금은 하청업체를 통해 받는 기형적 구조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기성금을 올리지 않으면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도 오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줄 법적 의무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법적인 책임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을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법에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고 이익을 보는 것은 원청업체도.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수익을 얻는 사용자 측 원청 책임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용자성에 대해서는 비단 직고용뿐만 아니라 간접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까지를 좀 포괄해서 그들로부터 수익을 얻는 기업이나 사업체를 한다면 일정한 사용자 책임을 좀 부과하는. 우리나라 조선업 하청 노동자는 5만 3천여 명, 원청 노동자보다 6천 명 정도나 많습니다. 결국 원청과 하청의 기형적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제2, 제3의 대우조선해양 사태는 언제든 반복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 개편에 나섭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최근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소득세 과세 표준의 하위 2개 구간을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평균 과세 표준 기준 연봉 3천만 원인 경우엔 8만 원, 7,800만 원은 최대 54만 원까지 소득세액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다만 총 급여가 1억 2천만 원을 넘으면 공제 한도를 축소해 세금이 덜 깎이게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직장에서 주는 식대인 급식 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적용되었던 종합부동산세의 중과세가 전면 폐지됩니다. 정부는 또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를 6조 8천억 원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어서 앞으로 법안 처리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됩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그간 과도하게 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영되어 온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칙에 맞게 개편하여 국민의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이 주택 보유수에 따른 차등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는 폐지되고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율도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세율은 단일화됩니다. 다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1세대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150%로 단일화됩니다. 기본 공제금액은 1세대 1주택자는 11억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정부의 종부세 변동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는 물론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도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법인의 종부세 세율도 낮아져 2.7%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표 구간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6%에서 8%로 상향되고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가 연간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또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공제 한도가 크게 늘어나고 사후 관리 기간과 자산 유지 요건도 완화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가업 승계 시 상속, 증여세 납부 유예 제도를 신설하여 유예 시점까지 장기간 세부담 없이 기업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13조 원이 넘는데 법인세가 6조 8천억, 소득세는 2조 5천억입니다. 고소득층보다는 서민 중산층의 세수 감소가 컸고 대기업 감세가 중소 중견기업보다 많았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감세가 소수 재벌 대기업 등의 혜택이 집중된다며 반대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건 2011년 7월 13일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이달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한 지난달 회의 방침을 변경해 그 2배에 달하는 빅스텝을 밟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해 예고했던 것보다 더 큰 첫 발걸음을 떼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판단을 다시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로 숨진 사람 가운데 50대의 누적 치명률이 40대의 4배에 이른다며 4차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7월 둘째 주까지 코로나19 연령별 누적 치명률은 40대가 0.01%, 50대는 0.04%, 60대가 0.15%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까지의 누적 중증화율 역시 40대가 0.05%, 50대가 0.14%, 60대 0.38%로 나타났습니다. 50대의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은 60대보다 낮지만 40대와 비교하면 중증화율은 약 3배, 치명률은 약 4배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일부 감기약 품귀 우려가 제기되자 식약처가 이달 초 중단했던 감기약 수급 현황 점검을 다시 시작합니다. 식약처는 제약사들로부터 이달 18일부터 31일까지의 감기약 등 수급 현황을 다음 달 1일 보고받고 앞으로 2주 단위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일부 감기약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자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유통을 안정시키기 위한 거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진무를 보는 자신의 사진과 함께 잘 지내고 있다는 메시지를 직접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은 잘 지내고 있고 여러분의 염려에 감사하다며 코로나 확진으로 취소된 행사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복에 노타이 차림으로 책상에 앉아 웃는 얼굴로 펜을 들고 업무를 보는 사진도 함께 게시했습니다. 일본 내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하루 18만 명을 넘어서 이틀째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NHK 집계에 따르면 일본 전국에서 확인된 감염자 수는 18만 6천여 명으로 전날 최다였던 약 15만 명 이상, 3만 명 이상을 웃돌았습니다. 도쿄의 경우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3만 명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이케 도쿄도지사는 신규 확진자의 60%가 30대 이하인데 이 연령대에서는 절반 이상이 3차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적극적인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은 이후 여당 내 지도체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력 당권 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이 권성동 직무대행체제에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경쟁자인 김기현 의원은 연일 특단의 대책을 강조하고 있는데 당내 역학구도를 놓고 저마다 셈법이 복잡한 모습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추인된 이후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했던 안철수 의원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조기 전당대회론에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당대표가 거리된 게 아닌 만큼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며 지금은 권성동 대행을 중심으로 뭉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당대표 관련한 그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의 체제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전적으로 저희들이 뭉쳐서 이 민생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경제 위기 등 악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서둘러 내분을 수습하고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안 의원의 이런 발언이 자신의 당권 도전 시간표와 연결돼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여당 내 기반이 아직 약한 것으로 평가받는 안 의원으로선 지금 당장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지는 것보다 시간을 버는 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연일 조기 전대론에 불을 지피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세가 강한 영남권 광역단체장과 원내대표까지 거친 김 의원 입장에선 다른 경쟁자가 영향력을 더 키우기 전에 결전이 펼쳐지길 원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지지율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할 수 없지요. 그냥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이 그게 살아있는 정당의 모습이냐. 유력 주자들이 집권 여당의 차기 당권을 거머쥐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건 당내 친윤계 의원들의 도움입니다. 본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안철수, 김기현 의원 모두 이른바 윤핵관의 한 축인 장제원 의원과의 연대설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물론 최근 장 의원은 또 다른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권성동 대행에게 힘을 실으며 원조 윤핵관 사이 갈등설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결의를 했고 결의문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그 지도체제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거는 난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사퇴하거나 최고위원들이 모두 물러나지 않는 이상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언제든 상황이 돌변할 수 있는 만큼 당내 잠룡들 간 물밑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97그룹 당권 주자들이 이른바 이재명 대세론을 깨기 위한 후보 단일화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아직은 단일화에 온도차가 있는 모습인데 다음 주 본경선 진출자 발표를 앞두고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97그룹 당권주자 4명이 재선 모임 주최 토론회에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SNS를 통해 컷오프 전 단일화 선언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강병원 의원은 이른바 비명연대 필요성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을 제외하고 7명이나 나왔다는 것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위기감이 모두들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패배하고 반성하지 않는구나. 정말 무책임한 정당이라는 불신이 낙인 찍힐 것입니다. 이재명 의원은 혁신 주체가 아닌 쇄신 대상이라고 대립각을 세운 박용진 의원도 단일화 논의에 적극성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혁신의 주체이기보다는 쇄신의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혁신과 쇄신의 방향을 내용으로 해서 그 방향으로 이렇게 스크럼을 짜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일화 실현 가능성에 더해 반 이재명 연대 명분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왔습니다. 컷오프까지를 딱 못을 박아놓고 무조건 하자가 물리적으로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가치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고 명분이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고 저도 이제 계속 그런 입장이잖아요. 또 당권 경쟁 과정에서 이 의원의 사법 리스크 문제를 부각할 경우 당의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그 소위 사법 리스크라는 이야기인데요. 조사와 아니면 탄압을 구분하는 눈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당 대표 후보자의 언어는 좀 달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의원은 당권 구도를 출렁이게 할 단일화 움직임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개 행보를 자제한 채 당 중앙위원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접촉하며 예비 경선 표심 공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당대표 후보들 단일화 제안 나오고 이에 대해서 간단한 입장을 밝혀줄 수 있을까요? 후보 단일화는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어대명 흐름을 견제하고 민주당 전당대회를 흥행시킬 카드임에는 분명합니다. 다만 마땅한 대항마가 없는 현실에 따른 맹목적 이합집산이라는 비판도 있는 만큼 실제 단일화가 이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당시 납포부터 북송까지 우리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11월 4일 청와대가 주도한 관계부처 회의를 기점으로 국가정보원의 합동조사가 중단된 건 아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정원은 2019년 탈북어민 합동조사를 강제 종료시킨 혐의로 서훈 당시 원장을 고발하면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납포 하루 만인 11월 3일 작성된 내부 보고서와 북송 결정 직후 관계기관에 공유된 보고서 내용이 서로 달랐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귀순 같은 표현이나 어민들이 자백한 살인 혐의를 추가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바뀐 배경을 수사하는 검찰은 11월 4일 청와대 주도로 열린 관계기관 회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이날 국가안보실 주도로 탈북민 추방이 결정됐다고 밝혔는데 국정원 보고서 내용 역시 청와대 회의 이후 달라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 역시 당시 합동조사 중단과 보고서 수정은 서훈 전 원장의 단독 지시가 아니라고 보고 성명불상의 외부기관 인사를 고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다른 정부 부처도 11월 4일 회의 이후론 북송 결론에 발을 맞췄습니다. 통일부 내부에선 위법 소지가 있다는 법률자문관 파견 검사의 의견도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역시 북송 3시간 전 청와대의 법리검토 요청을 받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도 청와대에 그대로 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북송 관련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발을 뺐는데 이를 두고 당시 이용구 법무실장이
청와대의 눈치를 봐 실무진 의견을 무시한 게 아니냐는 뒷말도 나옵니다. 검찰은 북송 절차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며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법리 검토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의혹의 정점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한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대표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국내 이동통신망을 활용해 해양 조난 사고를 감지하고 실종자를 찾는 기술을 국내 업체와 KT가 공동 개발했습니다. 해양 실습이 많은 연수기관을 우선 도입했는데 구조와 수색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선박에 서 있던 사람 모형이 바다에 떨어집니다. 물에 닿자마자 구명조끼가 부풀어 오릅니다. 같은 시각 선박 내부에는 경고음이 울려 퍼지고 모니터에 있는 사람 모형이 떨어진 위치가 정확히 표시됩니다. 네, 선장님, 브릿지 사망사입니다. 조난 알림이 구조 신호 수신하였으며 현 위치 익수자 발생 확인하였습니다. 국내 한 업체가 KT와 함께 개발한 조난사고 알림 서비스가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구명조끼가 부풀 때만 작동하는 단말기가 조난 신호와 위치를 실시간으로 송출합니다. 4세대 무선통신 기술인 LTE망을 이용하는데 해안 지역의 기지국이 크게 늘면서 조난 알림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어선들이 주로 항해를 하는 인근 연안, 부두, 도서 지역, 인접 지역까지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LTE 통신을 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커버리지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단말기는 최대 24시간 동안 조난 신호를 내보내 구조자의 위치를 전용 앱을 통해 알립니다. 지난해 시범 도입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실습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적용 선박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범 적용을 해서 저희가 테스트 훈련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제품의 내구성과 우수성이 입증이 되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다른 실습선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고요. 해양 조난 사고 대부분이 연근의 어선과 낚싯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LTE망을 이용한 이번 서비스의 활용도는 GPS만 이용하는 경우보다 효율적이라는 게 업체의 설명입니다. 저희 제품은 LTE를 사용해서 근해에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을 가지는 거는 가격적인 면에서 가장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해양 실종 사고를 막기 위한 기술이 민간으로 확대되면 인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 확보와 함께 수색기간 단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전자담배로부터 발생하는 연기가 일반 담배보다 더 많고 더 멀리 확산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국내 최초로 간접흡연 실외 노출 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질병청은 담배 연기나 에어로졸이 이동하는 것을 카메라로 촬영해 공기 중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블랙 카본 등을 측정했습니다. 검사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의 초미세먼지 배출 농도는 한 개비당 17만 2,845 마이크로그램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관련 담배의 12배에 달했습니다. 관련형 전자담배는 한 개비당 3,100 마이크로그램으로 관련 담배보다 낮았습니다. 간암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유형인 간세포암 환자가 5년 사이 9% 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최근 5년간 간세포암 현황 자료를 보면 간세포암 진단을 받은 환자는 지난 2017년 5만 9천여 명에서 지난해 6만 4천여 명으로 9.3% 증가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전체 환자의 36.7%를 차지했고 70대가 26.3%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민에 개방된 청와대가 미술 전시 위주 복합 예술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문화재 전문가들은 고려 이후 천년 역사를 지닌 역사 공간의 의미가 퇴색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제 허백년의 벽추, 청전 이상범의 산수, 운보 김기창의 농악, 청와대 소장 예술품은 600여 점, 이 가운데 미술품이 340여 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를 미술 전시 위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본관과 관절을 원형 보존하되 예술 작품을 전시하고 영빈관도 근현대 미술품 전시장으로 재구성합니다. 대통령 관련 역사 문화를 담은 전시도 열 계획입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풍강의 정적 형태로 국민에게 다가갔습니다.
다음 단계는 살아 숨쉬는 청와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체부의 청와대 활용 방안 보고를 받고 국민의 복합 예술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의 기존 소장 작품뿐 아니라 국내 좋은 작품들을 많이 전시해서 국민이 쉽게 감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화재 전문가들은 의견 수렴이 덜 됐다며 역사적 공간으로의 활용을 강조합니다. 청와대터는 근현대 이전, 고려 때부터 최고 권력의 공간이었습니다. 문화재위원장단은 조만간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사적이 아닌 근대 역사 문화 공간으로 등록하면 주변에 새로운 규제를 하지 않고도 활용과 보존이 가능합니다. 금단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발굴 한번 제대로 된 적이 없고 제대로 된 연구나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역사적인 표들을 낱낱이 분석을 해서 이걸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기념할 공간으로 가져갈 것인지 그 얘기를 해야 되고, 현재 청와대는 문화재청이 임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와 문화재청, 서울시가 서로 운영을 원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자문위원회를 꾸려 연말까지 청와대 관리 주체와 활용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불법 시청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각종 한류 콘텐츠들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역삼요. 우영우 심드롬이란 말까지 만들어낸 이 드라마, 중국에서도 인기입니다. 就是在微博里面就是经常能看到一些这种片段. 인터넷에서 감상평과 함께 평점을 매기고 팬클럽 계정은 3만 명 가까이 팔로우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반응은 시청률에 집계되지도 제작사의 수익으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대부분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받아보기 때문입니다. 네, 우영우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어로 검색어만 입력하면 이렇게 한국 영화부터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까지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흔한 가입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모두 공짜입니다. 就是从网上可以看其他电视剧，就是任何的你都可以自己选择。一般都是用那个像我们就是常用的一些视频网站。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라 격리가 빈번한 중국에서 한류 콘텐츠 소비는 여느 때보다 활발하지만 저작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다른 나라 문화에 관련돼서는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제스처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중국 당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삥둔둔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국 당국이 엄격한 단속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삼겹살과 같은 고기 드실 때 쌈채소 같이 가져다 드시죠. 그런데 최근 채소값이 치솟으면서 식당에서 무제한으로 제공했던 채소마저 이용에 제한이 생겼습니다. 장을 보러 시장을 찾은 시민들도 한숨을 내쉬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태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철판이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어갑니다. 고기에 채소까지 더하면 입안 가득 즐거움을 줍니다. 하지만 지켜보는 사장님 마음은 편치만은 않습니다. 최근 채소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무한정 쌈채소를 내어주는 게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달부터 채소 추가는 한 번만 해달라는 편말을 내걸었습니다. 야채 가격이 30% 올라서요. 오르면 오를수록 제가 무한으로 제공하다 보면 제가 손해라 어쩔 수 없이 저는 공지 써놨습니다. 주방에서 준비 중인 쌈채소입니다. 지난달만 해도 이 상추는 4kg에 2만 원대였는데 최근 들어선 4만 원대 중반 수준입니다. 한 달 만에 2배 넘게 오른 겁니다. 채소 가격에 한숨을 내쉬는 건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소 가게에서 무엇 하나 선뜻 잡아들기 힘듭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전처럼 장을 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자주 먹는 채소, 뭐 오이나 상추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한 30%? 덩달아서 식비도 그 정도 같이 올라가고 너무 절감을 하죠.
실제로 1년 새 채소 가격은 대부분 펄쩍 뛰었습니다. 소매가 기준으로 상추는 73%, 배추는 89%, 오이는 2배 넘게 뛴 겁니다. 작물이 자꾸 이제 썩어 내려가가지고 수확할 게 많이 부족해지는 그 상태. 그래서 생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정부도 농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농식품 물가관리 대책 발표를 준비하는 등 채소 가격을 잡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당장 가격을 잡기는 쉽지 않아 자영업자와 시민들의 한숨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9.9%를 기록했습니다.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2, 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와 더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을 넘긴 코로나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차질 등 대내외 악재가 결국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10%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9.9% 올랐고 19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0.5% 올라 6개월 연속 상승입니다. 특히 공산품과 농림수산품 가격이 크게 뛰었습니다. 공산품 가운데 석탄과 석유 제품은 전년 동월 대비 83.4%, 1차 금속 제품은 24.0%가 올랐고 농림수산품 가운데 축산물이 9.4% 올랐습니다.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3월 9.0%에서 6월 9.9%에 이르기까지 내려가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생산자 물가는 생산자가 만들어 파는 상품과 서비스의 물가를 뜻하며 이는 2, 3개월 뒤 소비자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난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0%로 23년 7개월 만에 최고에 달한 데 이어 이번에 생산자 물가마저 10% 가까이 상승하면서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으로 0.5%포인트 올리면서 급속한 물가 상승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3%대 물가 상승률이 5%대가 될 때까지 7개월이 걸렸으나 5%대에서는 한 달 만에 6%로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소비자 물가를 잡기 위해 소고기 등 7개 수입 품목에 대해 할당 관세 0%를 적용했지만 한우 축산 농가의 반발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수입산 쇠고기를 무관세로 풀게 되면 한우 농가들이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정부가 이제 무관세 수입 물량 연말까지 한 10톤 가량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중되고 있다, 부담이 더 가중되고 있다라고 지금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속에 4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지는 등 경제 각 부문에서 위기를 알리는 경고등이 잇따라 울리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기름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판매는 늘고 경유차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 속에 이 같은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주유소. 유류세 인하폭이 법정 최대 한도인 37%로 확대됐지만 휘발유와 경유값은 여전히 비싸게 느껴집니다. 10만 원어치로 지금 넣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많이 올랐어요. 부담스러워요. 어디 다니기도. 이처럼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는 전분기 대비 8.5% 증가했습니다. 전기차는 13.5%, 수소차는 14.2%, 하이브리드차는 7.0% 늘었습니다. 이를 합친 친환경차는 모두 136만 4천 대로 전체 자동차의 5.4%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휘발유차는 0.7% 증가하는 데 그쳤고 경유차와 LPG차는 0.5%씩 감소했습니다. 특히 경유차는 지난해부터 줄어들더니 유가가 급등한 올해 2월 이후에는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경유 가격이 급등하는 것이 경유차 감소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휘발유값 급등이라든가 전기차 보조금 대상 확대가 친환경차에 대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유차의 인기는 떨어지고 친환경 판매가 늘어나는 추세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편 2분기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521만 5천 대로 전분기 대비 0.6% 증가했습니다. 국민 2명당 한 대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원산지별로 보면 국산차가 2,215만 대로 87.8%를, 수입차가 306만 대로 12.2%를 차지했습니다. 수입차 점유율은 2019년 10.2%, 2020년 11%, 2021년 11.8%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올해 2분기인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건설 현장에서 44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9명, 그 외 건설사 현장에서 35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100대 건설사 가운데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SK에코플랜트와 대우건설, 롯데건설, DLENC, 두산건설, 한라, CJ대한통운, 강산건설까지 모두 8곳입니다. SK에코플랜트 현장에선 2명이 숨졌고 DLENC 현장에선 3분기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향후 20년에 걸쳐 2천억 달러에 가까운 거금을 투자해 미국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 11곳을 신설하는 중장기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삼성전자가 텍사스주에 제출한 세제 혜택 신청서를 통해 텍사스주 오스틴의 2곳, 테일러의 9곳의 반도체 생산 공장을 새로 짓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청서에서 삼성전자는 테일러와 오스틴 공장 11곳에 1,921억 달러, 우리 돈 252조 원의 투자금을 들여 10,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기업들이 반도체에 340조 원을 투자하도록 기술 개발,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10년간 반도체 인력을 15만 명 이상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발표에서 반도체 단지 용적률을 350%에서 490%로 상향 조정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내년에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을 지정하고 비전공 학생에 대한 반도체 복수 전공, 부전공 과정인 반도체 브레인 트랙도 올해부터 30개 학교에서 운영합니다. 현대차의 더 뉴 팰리세이드에서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한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 국토부는 현대차에서 리콜, 시정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더 뉴 팰리세이드 4,072대는 엔진 제어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저속에서 관성을 이용해 주행할 때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어제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타결이 불발된 가운데 여야가 오늘 다시 막판 담판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10시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최종 합의를 시도합니다. 오늘 오전 여야가 원구성에 합의하면 오후 바로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연기된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가 오늘 오전 진행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국방부, 10시 반 통일부 순으로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인데요. 부처 장관으로부터 국정과제를 보고받고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인데 특히 통일부 업무 보고에서 최근 이슈가 된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어떤 내용이 다뤄질지가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25개 자치구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순차 설치합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자치구별로 한 곳씩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경우 단계적으로 검사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임시선별진료소를 통해서 저녁과 주말 검사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정규리그가 짧은 올스타 휴식기를 끝내고 오늘 재개합니다. 역대 최장기간 선두를 달린 SSG 랜더스는 에이스 김광현을 선발로 잠실구장에서 두산과 주말 3연전을 벌입니다.
2위 키움 역시 광속 투수 안우진을 내세워 삼성과 맞붙고 연승으로 전반기를 끝낸 롯데는 사직구장에서 중위권 라이벌 기아와 격돌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서는 집도 못 사고 결혼도 못 할 것 같다. 돈이 복사가 되네? 이 돈이 내 돈이 맞나? 휴지 조각 수준 99% 넘게 폭락. 모두 사라진 겁니다. 이 지갑들에 연결된 지갑이 테라의 지갑이었던 거죠. 오늘은 다시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로 어제보다는 무려 5도가량이 높아지겠고요.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또 오늘 나오실 때는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는데요. 저녁까지 내륙 곳곳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는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낮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는 저녁까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기습적인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로 지역별로 강수 편차가 꽤 크겠고요. 일부 지역은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23도, 부산은 24.2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0도, 대구가 32도 등으로 예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밤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일요일 새벽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